자, 고소설론가 작가예요. 이 고소설론가 작가의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2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김시습 논이 나올 거예요. 김시습. 워낙 유명한 이제 김시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시습이라는 말 자체가 논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때로 익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익힌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때때로라기보다는 그때그때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는 때때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그때라는 뜻이더라고요. 배워서 그때그때 익혀야지 때때로 익히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실 때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습이 이제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논어에서.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죠.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와. 그래서 거기 그 224쪽 펴보세요. 224쪽 고소설론가 작가의 거기에 이제 여말선초라고 첫째 줄 나오는데 이 여말선초라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를 줄여서 이렇게 여말선초라고 합니다. 고려말 조선초란 뜻이에요. 전기소설이 등장했고 이 고소설사의 효시, 시작이란 뜻이 시작.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제 쏘는 화살을 효시라고 하거든요.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사적 지위가 약하더라도 금오시나 할 때 이 신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라 새로울 신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새로운 이야기. 금오는 금오산이에요. 금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대구 근처에. 거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전기소설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기소설. 그러니까 전기소설이라는 것은 뭐 기이한 것을 전하는 소설이죠. 전기죠. 전기. 한자로 쓰면 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소설의 문학적 성취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당연히 금오신화에 나오는 이제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만치 이용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3학년 때도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만복사 접포기, 만복사에서 윷놀이하는 거죠. 그다음 뭐죠? 치유 부벽정기, 치에서 부벽정에서 논다는 거죠. 그다음 뭐죠? 이생 규장전,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용궁부연로, 용궁 잔치에 초대받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남연부주지, 그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염라대왕과 이야기하는 그래서 줄여서 이제 만치용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이제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최초 한문 소설로 이제 보통 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셨지만 채치원전을 이제 본다는 거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어쨌든 이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벌인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의 투쟁이죠. 그래서 금오신화는 이런 소설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다. 여기서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만복사 접포기에도 보면 양생이라는 이승의 남자가 저승에 있는 여자를 귀신이잖아요. 사랑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승에 있는 양생이. 그래서 그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전설의 고향 귀신 이런 것보다는 김시습이 말하는 귀신은 바르고 진실한 필기하세요. 기의 움직임이에요. 기의 움직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고 진실한 기의 움직임을 이야기한다. 기운의 움직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김시습에게 귀신은 바르고 진실된 기에 해당한다. 그런 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움직이고 변화해서 이제 뭐 순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화복을 내리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의 움직임이 순조로워서 백성이 살게 하는데 감사하느라고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귀신을 이제 그 기의 움직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래요? 귀신은 순조로운 기의 흐름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귀신 자체는 세 번째 단락의 한 다섯째 줄에 여섯째 줄에 순조로운 기의 흐름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거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원기란 말 나오는데 원기는 원통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원통한 귀신. 원통할 원자거든요.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양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원기로 잠깐 있다가 이제 소멸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생규장전에서 홍랑의 원기와 이생이 해후했다가 이별하죠. 또 남현부주주에서는 음양의 이치가 한 가지로 통용돼요. 그래서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별세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이론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망과 박생의 대화를 통해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게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의 음양일 따릅니다. 어찌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는가? 저 오른쪽 보세요. 225쪽. 거기 보면 이제 어찌 건곤이라는 건 하늘 건곤이란 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을 건곤이라고 합니다. 건곤이란 말 있죠. 그에 다시금 건곤이 있겠느냐? 천지밖에 어찌 천지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뭡니까? 일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원적 세계관. 일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225쪽 보고 있습니다. 225쪽. 일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명부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지옥의 벌을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여망의 입으로 주역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천지 외에 별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인용문에서 인간인 박생이 죽은 자의 세계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른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치일 뿐이니 거기 밑줄 치세요. 같은 이치일 뿐이니 인간인 박생이 맡아 다스려도 문제가 없으라는 판단이다.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게 이제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문은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제가 인용문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여망이 저승세계를 이제 박생에게 넘겨주는 이제 대목이 이제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이승과 저승의 이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겠죠. 이승과 저승의 이치는 하나다.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 226쪽입니다. 자,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그래서 226쪽에 있는 세 번째 줄을 이제 보시면 자, 226쪽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김시습이 사람과 교유하는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금옷이나 다섯 작품의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창작의 기본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존재를 지금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여기 보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창작의 관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제사지 귀신, 조화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지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된다는 귀신인 제사를 받는 귀신과 음양 두 가지의 작용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귀신인 조화를 이루는 귀신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사를 지내는 귀신과 조화를 이루는 귀신, 이 두 가지의 그 귀신의 형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으로 살을 걷어내는 게 것이고 석가의 법은 사로서 살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 사라는 것은 사악할 사자입니다. 여기 사라고 써진 거 있죠? 사는 사악할 사자. 영어로 이불이라고 하죠. 이불. 악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리브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 되잖아요. 삶이 역행하는 게 악이죠. 그래서 그 이정거사, 바른 것으로 사악한 것을 제거한다. 보세요. 이정거사라고 할 때 이 거자가 중요한데 이때 거자는 여러분이 갈 거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간다는 뜻도 그 제거할 거로 쓰이게 돼요. 저기서 필기하세요. 이사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악한 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취해야 할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명부, 우두머리 여망을 등장시킨 것이 사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사를 통해서 본디 명부이니 여망이니 기륭하복을 주재하는 귀신이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그릇됨, 이게 사악할 사자죠. 이걸 걷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남현 부주지혜. 그래서 허구를 통해서 허구 세계에 그릇된 것을 걷어내는 방식.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226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허구를 통해서 현실 세계 그릇된 걸 걷어낸 이게 이사거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통해서 이제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6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천지 만물에 대한 인식과 소설 개념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김시습의 인식은 천지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기가 풀무지라고 있다.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 노자 도덕경이라고 써놓으세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게 천이고 이게 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여기서 이제 씨앗이 막 이렇게 자라겠죠. 이게 천이고 이게 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풀무지라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의 기가 여기에 기운이 있어서 이게 막 풀무지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자적인 세계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227쪽의 인용 바로 밑에 보면 하나의 기가 천지 사이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세상 이치가 대립 갈등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되는 것이 발전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복사 저폭이고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것은 만복사에서 이제 저포놀이를 한다는 거죠. 이 저포라는 건 윷놀이예요. 혹시 이제 편입하신 분을 위해서 윷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복사란 이 만복사가 전라남도 남원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만복사는 만복사지라고 해서 지금 터만 있습니다. 터. 만복사란 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복사를 여러분이 가실 때 여기 찾아가면 안 돼요. 만복사는 지금 절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만복사 저포기에서 양생과 죽은 처녀의 관계를 보자. 이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자세. 그러면서 이별하지 않을 수 없자 생겨나는 충격의 실상. 이런 거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해결하면서 충격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실로서 충격이다. 거기다 밑줄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넷째 줄에 있죠. 그걸 이야기하고 이생규장전. 이생과 홍랑의 이별은 원기와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죠. 이생이 겪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한다는 거죠. 결연 이별. 그러니까 5번의 만남과 거기다 써보세요. 5번의 헤어짐이죠. 5번의 만남과 5번의 헤어짐.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들 쭉 나와요. 그 밑에는 하여튼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228쪽. 228쪽을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김시습의 문학사상의 중요한 대목은 제금오신화후라고 나왔죠. 제금오신. 이건 뭔 소리냐면, 금오신화를 쓰고 난 후,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을 쓰고 난 후에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문학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 228쪽에 나오는 그 시 나오는 건 별 3개 쳐놓으세요. 작은 집에 푸른 방석 깔고 있노라니 따스한데 창 가득 매와 그림자 밝은 달이 막 떠올랐습니다. 긴 밤에 등불 돋우고 향을 피워 앉아선 한가로이 세상에 없는 책을 읽는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김시습이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도 하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떤 집에 이제 기거를 하는 거죠. 하룻밤 신세를 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달빛이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 그러면 이제 매화나무가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 매화나무 그림자가 달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화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결국 뭐냐? 이 매화라는 것은 매화라는 것은 뭐냐? 자, 매화라는 것은 자, 실제가 아닌 허상이다. 자, 여기 달빛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죠. 결국은 매와 나무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달이 밝다는 거예요. 달이 밝아. 매화나무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달이 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 방석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창가지 거기 이제 한자를 보세요. 거기 보면 만창 거기만 음을 달아주세요. 매영 월명초. 이 정도는 읽을 줄 아시겠죠? 창문이 꽉 차 있죠. 가득 찰 만자, 창문 창자죠. 매영, 매와 그림자, 그림자 영자죠. 달이 밝음이 처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막 떠올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픽션을 통해서 이제 소설적으로 말한다면 허구를 통해서 실제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매화나무의 그림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매화나무 그림자라는 것은 결국은 허상이잖아요. 실제로 매화나무의 그림자니까 매화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창호지를 통해서 매화나무 그림자를 보고 아 매화가 있구나라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이 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창매형 월명초다. 매형과 매화나무 그림자와 밝은 달이죠. 관계를 통해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월명이 실체죠. 달이 실체잖아요. 매형은 허상이다. 매화 그림자. 매화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 시정하겠다 이거죠. 그러냐 이거 매화의 그림자를 통해서 밝은 달의 존재를 인식하고 밝은 달의 존재를 통해서 매화의 실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자, 또 읽어볼게요. 매화 그림자는 달빛이 없으면 창에 그득하게 비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달빛이 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매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매화 그림자가 창의 그득함으로 인해서 창밖의 하늘을 내다보지 않아도 밝은 달이 떠올랐다는 걸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매화의 그림자와 달빛은 상보적 관계, 상호 보충적 관계라는 거. 상보적 관계는 상호 보충적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걸 상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보충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달빛이 실상이고 매화 그림자가 허상이라고 해도 둘 사이에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매화 그림자를 통해 달빛을 인식하고 달빛을 통해 매화의 존재를 인식하는 상보적이고 포괄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소설로 말하면 허구라는 거, 이 매화나무 그림자가 이제 일종의 그 매화나무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그 뭡니까 허구죠. 허상이지만 현실에 절실한 문제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허구를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개연성이 있다. 자, 229쪽. 여기 이제 보면 김시습의 소설관인데 그 밑에 이제 이건 한자는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말만 보세요. 처음엔 거짓인 듯 하나 뒤에 맛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가 사탕수수 맛이네. 그래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탕수수 맛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행에 보면 이행에 보면 나오는데 사탕수수 맛이라고 이제 달감자라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흥미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미성과 세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용이 싸우고 귀신이 술에 몰고 장기 우는 것들을 공부자께서 이 공자를 말해요. 이 공부자라는 거는 공자를 말합니다. 공부자.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그 컨퓨셔스라고 하잖아요. 컨퓨셔스. 이게 이 공부자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곤이죠. 쉬어스는 존칭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세상 교화에 관계되면 괴이에도 무방하고 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에도 기쁜 것을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말이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써놓으세요. 말이 세상 교화. 이게 이제 개연성 있는 허구의 세교론, 세상적인 걸 가르친다는 것과 감동의 문학론. 이거는 여러분 김만중에서도 이제 감동의 문학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천령 높은 봉에 시원없는 저구르마 고시 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임계신 구중심처에 그 뛰어본 들었더리 이렇게 뿌려본 들었더리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예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9쪽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재전등 신화 후의 앞부분이죠. 소설의 언어와 사건이 세상을 교화하고 독자를 감동시킨다면 그것들을 괴이하고 허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허구가 거짓인 듯 하지만 허구 속에서 이제 현실의 절실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229쪽에 일종의 허구라고 보시면 되죠. 허구. 근데 재미가 있다, 맛이 있다는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문학 좀 유식한 말로 뭐죠? 당의정설이라고 하죠. 설탕옷을 입었다는 설탕옷. 마이신 생각하라고 그랬죠. 쓴 약을 그냥 먹으면 힘든데 캡슐에다가 이렇게 마이신을 담아놓으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담아놓은 재전등 신화후의 앞부분이다. 소설의 언어와 사건이 세상을 교화하고 독자를 감동시키면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김시섭은 불교의 학문 불가죠. 논리를 가져와서 분별을 넘는 인식. 정의와 편의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과 변두리가 있다. 동류, 이류 하는 것도 절대 기준이 아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인용문의 내용을 보시면 보세요. 공과 색을 보면 바로 공이어서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일물은 없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색이라는 것, 제가 색즉 시공할 때 이야기했죠. 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의 세계가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유의 세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남자, 여자, 그다음에 선생, 학생.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남자, 여자는 다르죠. 구분이 선생과 학생이 달라요. 근데 선생이든 선생이고 남자이고 또 여자이고 학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방송대 만약에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어. 만약에 방송대 국어 국문학과 재학을 해. 그러면 모두 어때요? 같은 거죠. 남녀니까 성적으로 다르고 선생과 학생이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남자이면서 선생이고 여자이면서 학생이에요. 방송대 국문과에 다녀. 그러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같을 동자와 다를 이자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 그렇죠? 저도 제가 뭡니까 박사학위도 받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제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저도 방송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같은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같고 다르고 같고 같으면서 다르니 다르고 같고 다르고 다르면서 같으니 같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다르고 어떤 면에선 같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같고 다르다는 개념이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0쪽이 첫째 줄에 보세요. 230쪽에 이런 말 나오죠. 남녀의 분별은 이류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준, 다른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의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동창회 보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 그러면 남녀는 성별로 다르죠. 그렇지만 동창회를 딱 가보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죠. 그냥 같은 초등학교 동문인 거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오신화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구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연유는 오랜 문학 전통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걸 포괄하고 있다. 그 다음 단락. 금오신화 또한 전대 한문학의 전통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중국의 금오신화는 이 소설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구의 전등신화예요. 전등신화란 말이 정말 재밌죠. 이 전자가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는데 등불이죠.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쓸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지를 자를 전자, 이 칼이잖아요. 옛날에 그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촛불이 어때요? 촛불의 심지를 가위로 딱 자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뭡니까? 요즘은 이제 초를 키는 시골도 거의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 사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책을 너무 재밌어요. 초를 켰는데. 그러면 심지가 오래 있으면 검은색이 되잖아요. 검은색이 되죠. 그러면 가위로 딱 잘라. 그리고 다시 불을 밝히면 막 밝아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불의 심지를 자른다는 의미는 전등이라는 게. 이 전등이 그 램프 전등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촛불의 심지를 자를 만큼 재밌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승의 남자, 저승의 여자. 우리가 첨예유언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대 한문학의 전통과 성과를 수용했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산수기 형식. 이거는 이제 산수니까 산과 마지막 단락 230쪽에 물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부벽, 전기.
취해서 논다. 취할 치자 유. 놀 유자죠? 부벽정에서 논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치유부 벽정기 이러면 안 돼요. 치유부벽정. 이걸 잘못 그렇게 읽는 거는 치유부벽정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잖아요. 맞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남연부주지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남연부주지 이런 거는 이제 문대 형식이죠. 묻고 대답한다는 거. 문대라는 말은 묻고 대답한다는 거. ask and answer. 이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231쪽 인용문 밑에 문대,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남연부주지에서 활용되었다. 문답 형식을 통해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는 산문인 문대는 천리적. 천리적은 철학적이라고 써놓으세요. 성격이다. 그래서 이규보의 용풍, 토령문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문답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 가전. 가전의 양식은 희문적 성격을 띠는 것인데 용궁부연록에서 가전의 전통과 전기소설의 접목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거기다 쫙 좀. 자,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가전이라는 말은요. 이 가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인화예요. 의인화. 두 번째는 생애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이야기해 국순전. 술의 생애를 국을 이걸 요즘도 국순당 이런 술 있잖아요. 사람으로 첫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죽부인전 대나무를 이제 죽부인전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뭐 또는 그 거북이를 청강사자 현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동물도 의인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사물도 의인화를 해요. 사람처럼. 그게 이제 가전체거든요. 특히 이 가전체는 고려 시대에 많이 발생을 했던 작품이죠.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희문,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 희문이라는 것은 좀 재미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롱한다 뜻이니까. 그래서 용궁부연록에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용궁연애에서 각계사와 현 선생의 등장 대목에서 묘사 그리고 이제 시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시사란 건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죠. 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표출시키고 낭만적 정조 뭐 이런 것들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32쪽 펴보세요. 자, 232쪽에 현 선생의 노름이 끝나자 숲속의 도깨비와 산속의 괴물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장기를 하였다. 누구는 휘파람을 불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피리를 불었다. 누구는 손뼉을 치고 누구는 시를 외웠다. 그들의 노는 꼴은 저마다 달랐지만 소리는 같았는데 그들이 지어 부르는 노래는 이와 같았다. 용신께서 못에 계시며 어쩌다 하늘에도 오르시네. 그러니까 용왕 이야기죠. 아, 천만 년 동안 기나긴 복을 누리소서 귀하신 손님 맞이하니 신선처럼 무젓해라. 새로 지은 노래를 즐기니 구슬을 꿰맨 듯하여라. 옥돌에다 깊이 새겨 천년길이 전하리라. 천년길이 전하리라. 군자께서 돌아가신다 하니 아름다운 잔치 베풀어 주셨네. 채련곡을 노래하며 채련이라는 것은 연꽃을 캔다는 거예요. 나풀나풀 춤을 추고 이게 또 이제 재미있죠. 채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꽃을 이제 연자라고 하거든요. 연밥. 연꽃에 이제 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이게 또 재밌는 게 아들도 되지만 너란 뜻도 있어요. 너. 이 연자는 그리워할 연자하고 또 발음이 같죠. 한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자가 어떤 의미도 되냐면 연밥이라는 뜻도 있지만 너를 그리워한다는 뜻도 돼요. I miss you.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두둥둥 쇠복을 즐기며 검은 고 뜯어 화답하네 뱃노래 권주가루 고래처럼 술 마시네 예절 갖춰 놀면서 즐거움 끝이 없어라. 금오신화는 전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로 당대에 등장했고 새로운 이야기지만 전대 문학 양식을 포괄하고 수용함으로써 전통의 기반 위에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문학 갈래를 구체화하는 구실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남은 시간에 또 다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신화, 그건 뭐 아무데나 여백에다 쓰세요. 신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오신화신 세계 인식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자, 두 번째는 소설의 잡식성을 인식했다라는 틀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8쪽에 그 아까 한시가 있었죠. 작은 집에 푸른 방석을 깔고, 이거는 결국 이제 플라톤으로 말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데아적인 역할과 같다. 이데아적인 역할과 상당히 같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거는 허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시습의 작품에 보면 인연을 맺었다가 결연을 했다가 이별,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이생규장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연이라든가 이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건 뭐냐? 결연을 하는데 이별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은 뭐냐? 바로 세계의 장벽이다. 결연에서 이별은 그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뭐가 등장하죠? 인간과 비인간의 등장. 그렇죠? 비인간은 이제 귀신인 거죠. 그런 등장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이 정도 하면 뭐 이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제 세 명을 끝내고 나서 그때 그냥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한 2시 45분 정도에 제가 이거 좀 녹음 좀 하고요. 다시 여러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